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욱 위원장님, 6월 3일 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6일 남았습니다. 각 당 후보들 움직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추천제 등을 제시했는데요.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러면 아니면 또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인데 이 후보가 밝힌 개헌론의 핵심과 배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만든 헌법이 87년 6월 항쟁의 사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38년 전에 만든 헌법이죠. 따라서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개괄적인 합의였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란 종식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에 대한 내용을 언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언급하는 순간에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열기를 우리가 이목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여야 후보가 확정이 됐고 네. 또 6월 3일이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제1당의 대선 후보가 개헌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대선 후보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핵심은 대통령의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권한은 많은 반면에 책임을 별로 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몰려있는 권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네. 거와 그다음에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중립적인 국회에 두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네. 하겠다.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약 40년 동안의 대통령 중심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의 대통령제 장점은 살리는 반면에 부족한 면은 고쳐 나가서 정말 새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자. 그게 이번 개헌안의 골자고요. 네. 4년 임기 연임제. 중임제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사실 길게 그림을 그려서 국가 전략 산업이나 국가 전략을 짜는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4년을 2번, 8년 정도 잘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좀 더 대통령에게 권한 및 책임이죠. 강화하는 그런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성호 국무부단장님, 이 후보는 오늘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등 이제 개헌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이 개헌론으로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주춤하는 사회에 오늘 개헌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선거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년 임기 단축 개헌도 한동훈 후보는 주장을 했었고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러나 지금 선거가 17일 남은 이 시점에서 16일입니다. 16일 남은 입장에서 개헌에 대한 그것을 구상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개헌안을 보면은 4년 중임제도 아니고 4년 연임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4년 연임하고 한 번 쉬고 또 하면 16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의 장기 집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워낙 100% 이상 다수석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여러 국무위원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옮기고 그리고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는
국회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헌안이라고 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대선 후보들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광주 교도소터를 방문했는데요. 정작 오늘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일이 아니라 전날 찾은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입니다. 이거는 진영에서 기념하는 날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기념하는 날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기념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여기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광주에 머물고 있으면서 전날 전야제하고 교도소터만 방문하고 당일날 기념식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 그리고 얼마나 호남에 대한 얕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광주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TK 출신들이 대다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라도 네. 좀 더 광주행을 하고 좀 더 상체를 어루만지고 그런 모습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의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극우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이렇게 감싸돌고 주변의 지지자들도 주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역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덜 돼 있지 않을까. 네. 가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5.18 기념식을 불참한다. 그건 대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거는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또 용기도 없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식의 부재 그 자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좀 답변 기념식 참석하지 않은 배경 어떤 예, 설명인가요? 그것은 뭐 상당히 역측이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다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옥고까지 치른 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씨 장학금으로 대학을 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개인의 어떤 민주화의 투쟁과 역경을 그것을 지금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오늘 행사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지만 충분히 어제 가서 마음으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과거에 그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의 옥고까지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그것에 대한 공감의 어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전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그런 일정 걸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네, 참여를 못 일정 하신 때문에 거네요. 네. 예, 피치 못할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아니 그때 당시에 87년 그때 사법고시 87년 민주화운동할 때 예. 그때 사법고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국가 장학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국가 장학금 아니고 예. 전두환 장학금. 예. 아니 그때 전두환 치하에 있어서 그때 공부를 했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수정하실 거 있으면 이 네, 자리에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전두환 같네요. 대통령 시절에 공부한 사람은 다 전두환 장학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고 내란을 같이 일으킨 그때 당시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하지는 않고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고 오늘 오후 8시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홀가분 않죠.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TV 토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제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선거용 탈당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같은 의견이신지요? 사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이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 바로 하야하는 게 답이었죠. 예, 하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선언 문구를 보면서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모를까 참 답답했습니다. 왜 탈당을 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죠. 그 내용을 보면 대선 승리, 뭐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정치적인 구호들만 난무하고 진정으로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3년간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저건 아무 의미 없는 위장 탈당, 가짜 탈당이죠. 네. 그리고 이미 시기도 지났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하야하든지 본인의 거취가 표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탈당하라 이런 많은 압박 속에서 겨우 맞이못해서 가짜 탈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시기적으로도 전혀 저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이 일정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들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네. 아 정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잘못한 게 많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는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대우각성을 하는 전제하에 탈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탈당합니다. 그리고 뭐 대선 승리에 힘을 몰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특정 진영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라 함께 탈당하려는 당원도 뭐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동안 핵심 지지층 이탈 등을 이유로 탈당하지 않겠다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과거의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뭐 본인의 유력 정치인들이 과거 대통령 하신 분들이 본인의 지지율이 선거 직전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낮을 때는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자진 탈당을 통해서 본인이 속했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뭐 역사적 선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만큼 당에서 후보 결정 과정이라든가 후보 교체 과정이라든가 단일화 과정에 상당히 여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었고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바뀌면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유를 했고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층을 빅텐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만 계속했을 뿐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런 것이 본인이 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헌재에 대해서 파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이고 다음 정권을 해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뽑아달라. 네. 그런 당을 위한 마지막 충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격앙된 그런 일정 부분의 당원들도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단일 대우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대통령 네. 직선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결국 탈당하거나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8명 중에서 7명인데 대통령의 거취가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된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흑역사죠. 네.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비리 또는 이 대화가 잘 안 돼서 대통령의 거취가 좌우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은 이제 별도로 하더라고요. 이번 건은 뭐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탈당 또는 당에서 출당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6개월 지난 상황 속에서 탈당이라는 이슈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감동도 줄 수 없고 시점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항상 그 자유민주주의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던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전재희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큰 비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또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따른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비상계엄과 내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온 또 옹호를 해온 네. 그런 모습 그대로 노출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조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극우적인 당원들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도 저는 보수당의 재건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껴안고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앞날도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단장님, 네. 민주당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지금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지금 인재 영입도 한창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위기입니까? 뭐 저는 뭐 위기는 위기이지 않습니까? 당이 창조적 파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새로운 정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나라의 정당이 어떤 특정 정당 일색으로 가면 그 나라가 자유민주적인 체제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떠받드는 두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의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동안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거부권을 통해 제2호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무도한 입법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몇 명, 뭐 김용남 개혁신당이라든가 김상우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뭐 중도 우클릭으로 민주당이 훨씬 더 지평이 넓어지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선명성에 상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차라리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민주당 간판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철새처럼 옮기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우리 정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뭐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 말씀하신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까지 잇따라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보수층이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이런 초유의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구나. 가짜 보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고 폭력까지도 선동하는 극우적인 색깔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다 비춰졌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강 정책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 서민을 위하는 모습만 많이 비춰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반기업적인 정당, 반시장적인 정당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결단 또는 축적된 고민의 산물로 중도 보수론 또 네. 성장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잡아서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건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들 또는 더 씌워진 이미지들이 많이 거쳐지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은 상당히 오랫동안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 언론에 크게 노출이 안 돼 있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곧잘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국민의힘이 중도를 포기하고 극우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이 감당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된 큰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후보 집권 시에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까지 나온 바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 교체 그런 파동 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고 홍준표 후보 전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의힘으로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비판을 해서 본인이 탈당까지 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이라든가 통화 내역 공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보수 인사를 접촉하고 외연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재, 자민련 총재와 DJP 연합을 해서 보수 안정 희구 세력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성공해서 그때 정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또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카드로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 대표도 하고 30년 동안 보수 정당을 지킨 분이 마지막에 정계 은퇴를 하고 탈당을 한 입장에서 민주당 정권의 초대 총리로 간다. 그런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다시 대선 끝나고 귀국을 해서 보수 정당을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단 파견 얘기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한다고 하고요. 이미 탈당한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할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젠가요? 꼬마 민주당을 한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옛날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남은 민주당에 몇몇 의원이 있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꼬마 민주당으로 몇 명이 됐는데요. 꼬마 민주당을 거론한 거 보면은 덩치 크고 대세보다는 뭔가 당내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그다음에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가 보장이 되는 네. 그런 어떤 정당을 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네. 소위 친윤들의 장난에 의해서 덜덜이 섰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정당 내부의 개혁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보수당의 재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나 뭐 그다음 한덕수 전 총리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친윤들이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사람을 옹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A를 옹립하고 안 되면 B를 옹립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서는 아마 그 아픔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뭐 대선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보다는 보다 참다운 보수당을 어떻게 하면 당내 민주주의 질서를 재건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갖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후보들 간 경쟁했던 인사들과의 어떤 화학적 융합이 중요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모레부터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아직 뭐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선 4명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명 네, 포함된 4명 중에서요. 이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극복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서 네. 보수는 하나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삼고초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8강, 4강 결선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상처 또한 내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내상이 큰 만큼 후보들 간 그리고 경쟁자들 간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은 지금 뭐 정계 은퇴라고 탈당까지 한 상태고 이런 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단일대로 간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벅찬데 이런 식으로 삐걱거리기 때문에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화면에서 보듯이 큰절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차점 2등한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큰데 네. 한동훈 후보가 전제 조건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그것을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일단 2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1가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아무 뭐 유세라든가 이런 걸 안 한다면 차기 전당대회라든가 보수 어떤 지형에서 지도자로서 나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빌미로 해서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 물론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라 그런 메시지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냐 여러 네.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다 털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인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이른바 이제 퍼스트레이디 경쟁도 시작됐는데요. 먼저 지난 2022년 대선 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혜경 여사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특히 제가 이제 젊은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제 솔직하게 속내를 내보이면서 어려운 점, 또 바라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대구에 갔을 때 네. 이제 마마 플레이트에 있는 장소에서 이제 그 젊은 워킹맘을 봤는데 혜경 언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언니, 누군가의 누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들은 거 내가 재명 형부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바탕 또 웃고 재밌었습니다. 혜경 언니가 되어서 재명 형부에게 꼭 전달하겠다. 내조의 뜻을 밝혔네요. 이번 대선에서는 종교계 등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분지 조용한 내조를 펼치고 있던데요. 김 여사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네.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사찰, 교회, 그래서 스님들과 목사님,
뵈면서 경청 모드로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김혜경 여사가 되게 인상이 밝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긍정적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무슨 과를 전공한지 아십니까? 피아노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예술적 소양도 있고요. 네. 문화적 정서가 좀 풍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화 코드가 좀 다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과 인상이 밝고 명랑하기 때문에 누구나도 이게 쉽게 접근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거부감이 없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론에 의해서 많이 그동안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해서 지금은 조용조용히 다니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인기가 아주 좋고 사인도 해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정말로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실추된 네. 영부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친근하게 경청하면서 사회 곳곳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종교시설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잘 돕고 있습니다. 설란영 여사는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복태? 네. 네.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럼 후보는 우리 저 사모님한테 여사님한테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뭐 애칭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쁘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첫 대면을 했는데 그때 한일도 그렇고 작업복이 청색이었어요. 근데 청색이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도 보면은 그때 막 세안을 바로 하고 난 상태처럼 아주 그 환한 깨끗하고 반짝반짝했어요? 깨끗한 아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8대2 가르마를 쫙 하고. 설란영 여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금속노조에서 활동하다 김문수 후보를 만났잖아요. 네. 노동운동과 정치 역경의 동반자인데 설 여사의 내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전남 고흥이고 그리고 경북 영천, 네. 호남과 경상도가 부부가 된 그런 지역 화합형 부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2호 여사도 민주화운동의 동지로서 결혼을 해서 상당히 관심이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과 금속노조 청년부장 사이에 같은 노조에서 위원장도 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대적 동지의식을 이 정치적 동맹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봉천동에 임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삼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2번 한 분이 그리고 현금 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소박한 삶의 태도가 두 부부가 닮아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설란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직함 없는 정치인으로서 약세의 목소리를 지금 꾸준히 대변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의 이런 내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